연구관리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국가가 왜 과학기술 R&D에 개입해야 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국가가 해야 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한 주체로서 키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지금 규정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논의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수업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매크로 모델을 다 다루게 되는데, 그럼 이제 거시적인 그 한 국가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국가 혁신 체계,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가 혁신 체계, 국가 혁신 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정의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한 국가 내에서 작동하는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 사용, 그리고 확산에 관계되는 조직 또는 이들 조직 간의 연계, 제도 등의 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도를 오른쪽에 이제 관련되는 것들을 다 그려놓은 건데요. 한번 이제 이 개념도를 보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깥쪽 바운더리는 국가가 됩니다. 국가.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뜻이고요. 그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과학기술 지식이 어떻게 창출되는가, 즉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가, 혹은 활용돼서 뭔가 다른 아웃풋이 나오는가와 관련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조직, 그리고 제도, 또 그들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이 바로 NIS, 국가혁신체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식을 창출한다, 지식을 만들어내는 일에 누가 관련이 되냐면, 지식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제 연구자가 되겠죠. 그럼 연구자는 어디 있을 수 있냐면 대학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같은 학생연구원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연구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민간 기업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조직을 여기 보시면 대학, 네, 이게 너무 눈부셔가지고 좀 제가 안 보여서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아니라 민간 기업, 그 사이에 어떤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지식을 창출하거나 사용하거나 확산하는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혁신 주체라고 부르는, 즉 누가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분류는 대학, 기업, 연구소, 그리고 국민,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정해질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혹은 창출하는 데 있어서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제도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들이 어떤 관련을 갖느냐, 그걸 지역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클러스터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이 국가 혁신 체계 관점에서 서로 상호 관련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한데, 좁은 의미에서 국가 혁신 체계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이 국가 혁신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환경이나 ICT 인프라라든가 금융시장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또 노동시장, 교육제도, 혹은 정치, 사회, 문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모두 국가혁신체제와 관련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은 그냥 이 모든 걸 다 예를 들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교육이 어떻게 국가혁신체계하고 관련을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교육 시스템이 이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으로서 대학, 대학원 교육까지 모두 망라하게 될 텐데 이공계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교육 제도가 변화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게 결과적으로 이 국가 혁신 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I 분야의 연구자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AI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쓰겠다.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 결과로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양성이 될 거고 그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함으로써 이 국가혁신체제에 좀 활기가 돈달까? 활력이 제공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교육은 사람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본래의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국가혁신체계의 어떤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연구자들에게 금융 지원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좀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창업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창업이 더 활성화되겠죠. 즉 과학기술 지식의 사용과 확산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신기술 창업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 즉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법인세를 깎아준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이 국가혁신 체계 내에 연구개발 활동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국가혁신 체계라고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은 그 과학기술 지식을 창출, 사용, 확산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그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유기적인 그리고 무형적인 어떤 관계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게 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다이나믹하게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 정의를 써놨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 사용, 확산에 관련되는 조직은 흔히 산학연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체, 즉 기업이죠. 그리고 대학, 또 연구소. 이들을 이제 통칭해서 산학연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고, 물론 국민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제도는 법이나 혹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연구사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 사업이라고 된 거에 연구사업인데 연구사업과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연계되는가, 연구개발 활동이 어떻게 기획되고 수행되고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또 그 사이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이나 경쟁이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는지에 따라 국가혁신체제의 모양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two types of NIS, 즉 국가혁신체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제가 정의를 제목에다 적어놨는데, 왜 갑자기 이제 국가혁신 체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지를 따져보는지 좀 배경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눈부신 압축 성장을 한 대표적인 그런 나라죠. 이제 웅크타드라고 부르는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UN 산하의 이제 무역 협의체의 하나인데 웅크타드, UNCTAD 약자는 그렇고요.
그 기관이 이제 뭘 하냐면 한 역사는 한 60년 정도 됐습니다. 정확히는 57년, 58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최초로 잉크타드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바꾸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잉크타드가 이제 한 190여 개 회원 국가를 갖고 있는데 유엔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산하 조직이죠. 뭐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산하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유엔 환경계획 등등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산하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무역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웅크타드에서 이사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안건을 올립니다. 즉 서로 논의를 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그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이 무엇이었냐면 세계 각국을 이제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른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정말 선진국이란 뭐냐? 선진국,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혹은 어드밴스드 컨트리는 어떤 나라냐? 뭐 기준은 사실 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웅크타드라고 하는 곳에서 자 오늘부터 A라고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다 혹은 B라고 하는 나라는 개도국이다 이렇게 정하는 회의를 했던 겁니다. 거기서 역사상 최초로 즉 웅크타드 60년 역사 최초로 개도국이었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그룹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도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게 뭐 정말 절대 과장이 아닐 만큼 산업 기반도 없었고 변변찮은 과학기술 연구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를 길게 봐도 60년, 짧게 보면 50년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바로 그 역사의 어떤 기록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연구소들인데 아무것도 없었던 60년대,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역사, 현대 과학기술 역사의 초창기로 돌아가면 당시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데 무척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위정자들이 국가혁신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금 과학기술 지식이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용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의 머리칼을 끊어다가 가공해서 가발을 수출하고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갑오징어 같은 것들을 수출해서 그게 메인 수출 품목이 되고 그러던 나라였는데 이제 과학기술 가지고 좀 먹고 살만해져 보자 라는 시도를 하려니까 우리도 국가혁신 시스템을 가져야겠다. 국가혁신 체계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지식이 많이 만들어지고 잘 사용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를 설계하려다 보니까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하는 걸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타입의 NIS가 있더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 가지 타입. 첫 번째 타입은 바로 미국의 국가혁신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시스템은 제가 여기 한 줄로 적어놓기를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System, 독립연구소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혁신 체계가 아까 전장에서 제가 정의하기를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 사용, 확산과 관련되는 조직 그리고 제도, 그들 간의 연계의 집합이다라고 했는데 우선 그 제도와 연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주체들이 들어가 있는가? 대학하고 기업하고 그리고 연구소가 있었죠.
대학이랑 기업은 사실 그 모든 나라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대부분 연구소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독립 시스템.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소들이 정부나 대학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정부나 대학의 감독하에 연구소들이 운영된다. 각각 다 연구소들 간의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연방정부, 즉 미 연방정부가 미국 국회의 승인과 비준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돈으로 운영된다. 이게 미국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연구소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연구소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요. 서로 관련을 갖지 않고 또 연방정부 예산으로, 즉 정부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감독은 정부나 혹은 그 연구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의해서 감독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독일 시스템입니다. 독일의 연구소 운영 시스템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두 국가의 혁신 체계의 예시인데 독일 시스템은 미국의 독립연구소 시스템과는 다르게 협회 체계입니다. 협회로 운영된다. 아까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소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연구소들이 연구협회를 통해서 서로 조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0개 정도의 연구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연구협회를 만들고 연구협회에서 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연구협회는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오죠. 독일의 체계를 한마디로 연구소들을 연구협회라고 하는 우산으로 씌워 넣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브렐라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요. 그런데 사실 연구소들이 연구협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개별 연구소들의 연구 주제는 모두 독립적으로 정해지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연구소들이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예산은 연방정부, 독일도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독일의 지도를 한번 보게 될 텐데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게 됩니다. 전부 다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건 아닙니다. 독일 경우에는. 독일 연구협회는 좀 재밌는 게 독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연구협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독일 외부, 즉 제외에 다른 외국 국가에 연구소를 두기도 합니다. 독일 연구소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무소와 그 분소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포항공대에 있었는데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선생님 이게 그냥 협회가 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갖는지 어떤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뜻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 조금 더 예시를 들여다보면서 실제로 어떤 차이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연구소는 미국에 있는 바텔 메모리얼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연구소의 전경입니다. 바텔 연구소, 바텔 기념연구소라고 부르죠. 바텔은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 있고 미국의 오하이오 주죠. 그리고 그 바텔 연구소 이 본부인데 본부가 있는 곳은 오하이오 주의 컬럼버스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구소죠. 미국 연구소니까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바에 따르면 독립연구소 체계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9년에 설계가
됐습니다. 처음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조금 못된, 그러니까 연구소로 치면 꽤 역사가 유구한 그런 오래된 연구기관입니다. 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국방이나 항공우주, ICT, 즉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환경, 교통 등 이른바 국가적 아젠다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항공우주, 통신은 차치하더라도 교통 이런 문제들은 민간 기업에서 연구하기에 그렇게 적절한 주제라고 볼 수가 없죠. 상업적인 성격이 낮고 공공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공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바텔 연구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바텔 연구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키스트하고 무척 관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키스트는 한미 원조 사업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소죠.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원조를 받아서 연구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과학기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가 거의 키스트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즉 과학기술의 시작이 바로 이곳 키스트였다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바텔 연구소가 키스트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은 언뜻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가혁신 체계를 따라서 만들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키스트를 설립할 때 미국 연구소인 바텔 연구소의 모델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소를 지어주십시오라고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속돼서 베트남 전쟁 파병 이후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키스트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다 연구소를 지어주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의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과학 고문인 도널드 호닉 박사가 방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실제로는 45일 정도 체류했었을 겁니다.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소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도널드 호닉 박사가 고민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바텔 연구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연구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키스트 운영 모델이 이 바텔 연구소 모델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바에 따르면 국가혁신체계가 미국 것을 따라 했네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맞기도 하고 틀리다고도 했는데, 키스트가 바텔 연구소를 본떠서 설계된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는 미국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식인 독일 시스템을 따라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연구소들이 키스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소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이 독일 시스템을 따라갔다는 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혼재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그럼 미국 시스템 예시를 계속 말씀드릴게요. 바텔 연구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겨울에 바텔 연구소 모습이네요. 연구소가 역사도 길고 규모도 무척 큽니다. 그래서 정직원만 해도 거의 2만 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텔 연구소로부터 월급을 받는 연구원들의 수가 거의 2만 명입니다. 키스트가 3천 명이 조금 안 되니까 한 7배, 8배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네요. 미국에는 그렇다고 바텔 연구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키스트만 있는 게 아니듯이 다른 내셔널 랩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들이.
샌디아 랩 같은 곳이 있고요. 샌디아 랩은 미국의 에너지성,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원자력과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이죠. 그리고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랩,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LLNL 랩이 있습니다.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에너지라든지 국방 분야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이고요.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랩도 DOD, 즉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미 국방성의 연구 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 나사가 뭐 하는 곳인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아르곤 랩,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미 육군 연구소, 미 해군 연구소 이렇게 내셔널 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근데 그 특징 지금 연구소 이름 외우자고 수업을 듣고 있는 거 아니니까 특징을 하나 보면 여기 제가 연구소들마다 설명을 좀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르곤 내셔널 랩을 보면 Operated by U of Chicago, 시카고 대학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조금 전 설명으로 돌아가면 미국 시스템의 경우 연구소가 그 운영을 대학에 위탁해서 맡겨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대학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정부가 지정한 다른 단체에 의해서 직접 운영이 되거나, 그래서 미국의 연구소들을 내셔널 랩이라고 부릅니다. 내셔널 랩. 국가연구기관인 이유입니다. 돈을 정부에서 다 받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연구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나 다른 전문기관에 맡겨서 운영한다. 그게 미국 연구소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됩니다. 생명 분야 연구로 엄청 유명하죠. 꼭 그렇지 대학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는 연구소들도 있습니다. 아미 내셔널 랩 같은 게 그렇고요. 국방 연구를 많이 하는 링컨 랩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이 사진들은 제가 3, 4년 전에 3년 전인가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었고요.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랩에 방문했을 때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이분이, 여기 보이는 이 여성분이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부소장이셨는데,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도 키스트보다 규모가 5배 정도 되는 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연구소의 로고가 같이 나와 있죠. 그리고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랩이 있고, 내용을 보면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조인트 콜로키움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석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그렇게 다녀왔어요. 회의하다가 제가 중간에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복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어서 보여드리려고, 마치 제가 그냥 제가 마시고 있던 물이 들어있는 컵을 찍는 척 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특별한 연구 기밀이어서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별도로 표시가 붙어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연구소 안에서 사진 촬영이 안 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몰래 살짝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뒤에 보이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언뜻 보기에는 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이 실험 결과를 연구자들이 찍은 사진을 필터를 넣어서 변형한 그런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미지 중에서 그냥 연구 결과의 해석과는 관련 없이 아, 이거 되게 예뻐 보인다. 순수하게 미학적인 관점에서 예뻐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사진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걸 쭉 복도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되게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연구자들이 삭막하게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끔은 좀 예술적인 감각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랩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게 그냥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연구소를 보고 제가 이 사진뿐만 아니라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전에 삭막한 연구 환경이다라고 했는데 이 연구소야말로 정말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삭막하냐? 리버모어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서 리버모어 연구소인데 리버모어는 찾아보면 인구가 십수만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연구소의 직원들이 10,000명이 넘는데 도시의 인구가 10만 남짓하다고 하니까 도시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키스트가 이제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걸쳐서 이렇게 입지에 있는데 성북구와 동대문구 인구를 합치면 100만 명은 될 것 같은데요.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10분의 1 사이즈의 도시에 키스트보다 3배 이상 되는 연구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도시라고 부르는 것도 그닥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연구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구소에 들어가려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초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정말 군복을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미 국방부의 과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무척 위험하고 대형 장비를 활용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돼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도 그 공항의 보안 검색대보다 훨씬 더 철통 같은 수준의 시큐리티 레벨을 갖춘 곳을 지나서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삭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연구를 하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의를 하고 나서 연구소에 왔으니까 뭔가 자기들 연구하는 내용을 좀 보여주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데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키스트에서 갔던 일행 10명을 데리고 간 곳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솔돼서 갔던 곳이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커다란 이게 작아 보이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네요. 근데 이쪽에 보이는 이 뒤에 낮은 회색 건물까지가 이 건물 하나고요. 전체가 축구장 3개 사이즈 정도 된다고 해요. 제 체감에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축구장 3개. 엄청 큰 건물이죠. 그 건물에 갔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어떤 실험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 실험 장비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외화 시리즈인 스타트rek에 등장합니다. 스타트rek을 보신 분들은 저도 여기 다녀오고 나서 한번 찾아서 봤는데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해요. 스타트rek이 SF 공상과학 드라마죠. 영화도 있고 스타트rek에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유명한 한 장면에 이런 우주선의 내부라고 묘사되고 있는
어떤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세트가 아니고 이 연구소, 정확히는 이 건물 안에서 찍은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장치가 되겠죠. 배우들을 제외하면. 자, 장치가 뭘 하는 곳인가? 이렇게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 정보 없이 상상만 해보면 커다란 방 안에 파란색 구체로 된 챔버가 있네요. 파란색 구체 챔버. 그리고 그 챔버로 들어가는 수많은 관들과 케이블들, 그리고 구조물들, 기계장치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구장 3개 사이즈 요 실험동의 메인 실험 장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 장치는 뭘 하는 것이냐? 이 연구 건물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 건물의 이름은 공식 명칭이 국가점화연구소입니다. 국가점화연구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연소시킨다 라는 말을 영어로는 ignite라고 그러잖아요. ignite.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가연소실험실인데, 국가연소실험실, 연소, 무언가를 불로 태운다 라고 하는 일이 바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챔버 안에 우리가 폭발시키려고 하는 대상, 즉 실험 대상, 어떤 물질, 그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다 라고 하면 가운데 그 실험 물질을 위치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체로 들어가는 수많은 마치 은박지처럼 생긴 이 관들을 통해서 수만 가닥의 레이저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실험 대상에 쪼여져서 그걸 폭발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축구장 3개 사이즈 실험동에서 일어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옆에 건물들은 레이저 빔을 동시에 이 챔버 안에 실험 장치에 집적시키기 위한 수많은 발전 장치, 제어 장치, 그리고 관제 장치들의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구장 3개 사이즈 건물인데 결국은 실험은 이거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죠. 뭔가 무엇이든 태울 수 있다. 무엇이든 폭발시킬 수 있다. 무엇이든 연소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거대한 실험 장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무척 감동적이기도 하고 꽤 이제 흥미로워서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는 질문도 많이 해봤습니다. 뭐든지 태울 수 있다고요? 가능하대요. 네. 그 온도를 극한으로 높여서 어떤 것도 폭발시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너무 오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버한다. 아니, 뭐든지 불태우는 거 좋은데, 폭발시키는 거 좋은데, 뭐 그게 그렇게 자랑이라고. 근데 같이 가셨던 이제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은 무척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좀 부럽다. 이런 큰 시설, 이런 대형 장비를 갖출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럽다. 그러니까 이 리버모어 연구소에 계시는 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장 먼저 자랑하고, 이거 말고는 다른 걸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랑하려고 데려간 게 폭파 실험 할 수 있는 장치였던 거죠. 근데 그게 스케일이 너무 커서 사람을 압도시키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 스타트rek에도 나왔다고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다음에 귀를 의심한 설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실험 장치를 만드는데 20년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번 놀랐습니다. 20년이요? 20년? 이걸 만들고 실제로 운용하는데 20년이 걸렸답니다. 20년. 무척 긴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 실험동을 만드는데 300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300조 원이요. 300조 원.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영어가 우리말이 아니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300조 원이라고 말한 거 맞느냐? 3조 원이 아니고 30조 원이 아니라, 아니 3천억 원도 아니고 3조 원도 아니고 30조 원이 아니고 300조 원이라고 한 것 맞느냐? 300조 원이 맞다. 300조 원을 20년에 걸쳐서 나눠서 투자했다. 300조 원이요. 우리나라가 1년에 R&D에 쓰는 돈이 아직 30조 원이 안 됩니다. 30조 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R&D에 투자를 5번째 또는 6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연구개발에도 투자하지 않고 꼬박 10년 동안 예산을 다 모아서 그걸 연구소 하나 짓는데 다 쓰면 이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에 한 8배 정도 투자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년치 예산을 다 여기다 쓴 거죠. 쓴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뭐든지 태워볼 수 있다, 뭐든지 연소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게 소재 연구라든지 에너지 연구라든지 국방 연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미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해요.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기초과학 하나일 뿐이잖아요. 기초과학에서 필요한 실험 하나일 뿐인데,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300조 원을 쓴다고? 우리나라가 1년에 쓰고 있는 정부 예산이 6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라는 나라를 정부가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600조 원이에요. 그 중에 그걸 가지고 경찰들,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고, 도시, 공항, 철도, 항만, 복지 예산, 의료 예산,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무수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의 절반을 들여서 이런 실험 장치 하나를 만든다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열심히 과학기술 활동에,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 아직 멀었구나.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미국이 이렇게 스케일 큰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새삼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귀국길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좀 생각할 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국가혁신체계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독일의 연구협회 체계를 따라서 연구소들을 만들었다라는 설명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 그럼 독일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독일은 연구협회들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연구소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하나의 연구협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협회가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입니다. 독일어로는 막스 플랑크 게셀샤프트라고 부릅니다. MPG라고 약자를 쓰는데, 영어로 하면 막스 플랑크 소사이어티, 리서치 소사이어티 혹은 리서치 카운슬 소사이어티 뭐 등등 표현이 있는데,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 한 80여 개 정도의 연구소들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80개. 제가 왜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80여 개라고 하냐면 해마다 그 숫자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 두 번째 헬름홀츠 연구협회, 세 번째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그리고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어요. 유명한 게 세 개라서, 그리고 그 성격이 가장 잘 대별되는 연구협회들이 이 세 가지라서 막스 플랑크, 헬름홀츠, 그리고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는 이른바 기초 연구를 합니다. 기초 연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디슨의 사분면, 보어의 사분면, 파스텔의 사분면 등을 말씀드렸는데 이 예시에 따르면 보어의 사분면에 해당하는 연구를 하는 곳이 바로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입니다. 헬름홀츠 연구협회는 막스 플랑크와 다르게 내셔널 어젠다를 연구합니다. 즉 국가적으로 무척 중요하고 시급성이 높은 대형 과제를 연구하는 곳이 헬름홀츠 연구협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산업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즉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개발했다가 그것을 기업에다가 이전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입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에서 개발한 기술들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MP3 플레이어 같은 것들, 그리고 복사기, 제록스에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복사 기술 이런 것들이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에서 개발된 원천 기술입니다. 이렇게 세 개 협회가 각각 80여 개, 한 10수여 개, 그리고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한 66개 정도 이렇게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연구소들이 해마다 숫자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독일 지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서 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좀 가급적이면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독일 지도입니다. 독일 지도고 아시겠죠? 네. 독일이 이렇게 생겼죠. 과거에 동독이라고 불렸던 지역이 이렇게 있죠. 베를린을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아래쪽 독일 동독,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서독이죠. 서독이었죠. 통일되기 전에. 지금은 통일됐으니까 통일 독일을 연방 국가인 독일의 전체 지도가 이렇게 가장자리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바다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프랑스와 접경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스위스에 접경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체코 이런 곳들과 접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유럽 지역의 EU 지역의 선진국가인 독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적 투자만 놓고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다음 독일을 가고 그 다음이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순입니다. 과학기술 강국이죠. 독일 하면 네, 뭐가 떠오르십니까? 독일 하면 축구 전차군단 이런 거 말고 과학기술 관련해서 어떤 게 떠오르세요? 히든 챔피언 이런 표현도 많고, 네, 수많은 대학들, 연구소들 그런 걸 떠올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 지도에서 녹색점으로 표시된 것들이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 소속 연구소들입니다. 독일도 연방국가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연방국가는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국이 53개 주를 갖고 있는 것처럼 독일도 제가 개수를 잠깐 까먹었는데 10몇 개 되는 주들을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이 있는 주가 있고요. 브란덴부르크 주,
그리고 포츠담, 익숙한 지명들이 많네요. 하노버, 브레멘, 함부르크. 도시마다 다 연구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도시마다. 즉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에 속해 있는 연구소들은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연구협회 하나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연구소들이 다 연구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즉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 안에 인구 구조를 연구하는 연구소, 인포메틱스를 연구하는 곳,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다양한 이제 연구소 주제를 가진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연구소들은 서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기초 분야 연구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연구소들이 모두 흩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독일 전체에 좀 모여 있는 곳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뮌헨 같은 곳에는 독일 남부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뮌헨 같은 곳에는 이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의 본부도 있고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이 뮌헨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의 본부 건물인데요. 본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연구소가 4개 더 있어서 점이 5개가 찍혀 있네요. 키스트 유럽 연구소, 우리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유럽 연구소, 키스트 유럽 연구소가 있죠. 키스트 유럽 연구소는 다름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접경 지역에 있는 자를란트 주라고 하는 조그만 주가 있는데 그 잘란트 주의 주도인 자르브리켄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그 키스트 유럽 연구소 바로 옆에도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2개 있습니다. 여기 점이 2개가 찍혀 있죠. 이렇게 다 흩어져 있다. 서로 자율성을 갖고 다른 분야를 연구하면서. 그럼 왜 연구소 수가 변합니까? 뮌헨에 있는 연구 본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마다 심사를 합니다. 우리 연구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연구소들을 잘 심사를 해서 이 연구소는 우리 연구협회의 회원으로 유지시키기에는 뭔가 자격 미달이다.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고 너는 앞으로 민영화 하든지 알아서 운영해라 라고 내보내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연구소가 막 부상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의 실적이 뛰어나고 여기서 하는 연구가 우리 연구협회의 철학과 맞고 그러면 이 연구소를 앞으로 지원해줘서 가입시켜가지고 우리 연구협회의 회원으로 만들자. 이런 것들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멤버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조금씩 계속 바뀐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의 연구소 수가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연구소들을 해마다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해마다 평가하면 안 되겠죠. 연구는 무척 오래 걸리는 일인데 모든 연구소들을 해마다 점검해서 죽이고 살리고 혹은 새로 가입받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갖고 하되 그런 일이 매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협회가 이렇게 협회의 회원 연구소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보다 살이 좀 많이 쪘을 때인데 제 사진이죠. 저고요. 이것도 수년 전에 출장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위에 보시는 뮌헨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 본부에 다녀왔습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진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예요. 제가 이 건물 외관 사진을 찍지 못하고 내부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지금 배경으로 서 있는 제 배경 뒤에 있는 건물을 마치 사선으로 관통하는 듯한 기다란 계단이 있었고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밑에 나오는 저 말고 이 흉상이라고 해야 되냐? 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명한 분들의 두상이겠죠. 이렇게 사람 사이즈처하고 똑같은 걸로 보여져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얼굴이 몇 센치고 이런 걸 재보진 않았는데 1대1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 모습을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어서 건물 곳곳에 뒀더라고요. 막스 플랑크 협회 본부 건물 곳곳에.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가서 독일어로 된 설명도 보고 영어로 된 설명도 읽어보고 그제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하,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 소속 연구자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 제가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막스 플랑크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언뜻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당황하면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많아요. 많습니다. 네, 10명이 훨씬 넘어가고 제가 갔던 그 해에도 벌써 그때 노벨상 시즌이었는데, 즉 분야별로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던 시즌이었는데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에서 한 명 더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을 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계 전체의 염원과도 같은데 이 한 연구협회에서 수십 명에 2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 노벨상 수상이라고 하는 영예를 아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게 참 부러웠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와서 그럼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이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미국과 독일의 특징을 본따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었던 초반에 키스트밖에 없었죠. 바텔 메모리얼 인스티튜트의 운영 모델을 본따서, 즉 미국 연구소의 모델을 본따서 바텔 연구소처럼 키스트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국가혁신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처라고 하는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학기술처. 정부 조직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뉴스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는데, 정부 조직은 어떤 사물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위상에 따라서 청이 있을 수도 있고 처가 있을 수도 있고 부가 있을 수도 있죠. 청과 처와 부를 갖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상을 갖는 곳이 이제 부죠. 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통일부, 외교부, 이런 부를 갖습니다. 어떤 이제 정부의 한 기능을 도맡아서 하는 곳이죠.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위상의 곳이 처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보훈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등의 이런 처를 이제 처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정부 조직을 볼 수 있고, 청도 있죠. 네, 뭐 산림청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처가 처음 67년도 4월에 생겨나게 됩니다. 키스트가 생긴 게 1966년 2월인데 우리가 법인 등기를 한 게 66년 2월 10일이기 때문에 키스트 설립 기념일이 1966년 2월 10일이고요. 그보다 1년 조금 넘게 지나서 과학기술처가 생기게 되죠. 정부 부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먼저 보면, 그러다가 이게 과학기술부로 격상됩니다. 그랬다가 2008년도에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즉 과학기술이 교육하고 붙어가지고
교육하고 과학기술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이렇게 정부 조직을 충분히 고심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국가혁신 체계의 상위, 즉 정부 조직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연구소가 정부 부처보다 먼저 생겼다는 사실 정도는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연구소들은 어떻게 했느냐? 키스트는 미국 시스템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다른 연구소들은 어떻게 됐느냐? 독일 시스템을 본땄다라고 했죠. 그래서 막스 플랑크, 프라운호퍼, 그리고 헬름홀츠 연구협회, 즉 독일의 연구협회들을 본따서 기초과학을 하는 연구소들, 산업기술을 하는 연구소들, 또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갖는 내셔널 아젠다를 다루는 연구소들로 연구소 협회를 3개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당시에 의사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199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그리고 공공기술연구회라고 하는 연구회가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키스트 말고도 정부 출연 연구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25개가 있어요. 25개. 키스트를 포함해서 부설기관들을 포함한 겁니다. 이 25개 연구기관들이 역사적으로 조금씩 계속 생겨나왔는데요. 분화되어 왔는데 처음엔 키스트 하나밖에 없었고 키스트로부터 16개가 분화되고 나가고 추가로 더 생기고 하면서 25개가 됐는데 이 25개 연구소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죠. 성격에 맞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그랬다가 공공기술연구회는 뭔가 좀 애매하다 라고 해서 없어지고 2008년도에는 2개 연구회로 나누게 됩니다. 자, 기초기술을 하는 연구소들은 기초기술연구회로 가고 산업기술을 하는 데는 산업으로 가라. 그러면 공공기술연구소에 있던 애들이 애매하네요. 네, 공공에 있던 애들이 철도연구원 이런 것들이었는데 산업기술로 가기도 하고 기초로 가기도 하고 해서 가리마를 다시 타서 이렇게 양대 연구회로 나누어집니다. 그랬다가 2014년이 되면서 이제는 융합의 시대다. 연구소들 간에 서로 이렇게 벽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분절시킬 이유가 없다. 하나의 통합 연구회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2014년에 양대 연구회를 하나로 합친교 통합연구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키스트의 운영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고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런 일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키스트가 속해 있는 이 이른바 지배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폰트가 좀 깨져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걸, 줄이 바뀌고 한 걸 좀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5개. 25개 연구기관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고는 하나의 연구협회에 우산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 25개 연구소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두 번째 줄에 제일 아래 세계 김치연구소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계연구원, 식품, 녹색기술센터, 항우연, 원자력연, 표준, 기초과학지원연, 천문연, 한의학연, 행융합연, 전자통신연구원, 애틀이죠. 그리고 국보연이라고 부르는 연구소가 있고, 생기원, 화학연, 안전성연, 재료연, 철도연, 전기연, 지자연, 지질자원연구소인데 지질자원연구원을 지자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질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거 좀 줄여서 부르는 사람들이 좀 다 달라서 저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연 혹은 또는 건기연이라고 부르고,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연구소원, 연구원 혹은 애기연 이렇게 부릅니다. 약자를 많이 쓰죠. 김치연. 이렇게 25개 연구소들이 있는데 키스트가 빠졌네요. 그렇죠? 네. 제가 키스트를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쪽에 12개씩 적으려고 키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 포함해서 25개이고, 이 연구소들 이름을 좀 보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수 있었을 텐데 이름에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선 한국으로 시작하는 게 많죠. 네. 한국, 코리안, 리서치 인스티튜트 오브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름들이. 그래서 K 뭐 KI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끝을 보면 연구원으로 끝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로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행융합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죠. 재료연구소. 이 강의를 보고 계실 때쯤 그 홈페이지를, 만약에 연구소들의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거하고 조금 사실이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미처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재료연구소와 국가행융합연구소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국가행융합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자가 아니고 원자로 바뀌었네요. 이 차이는 뭐냐면, 어떤 연구소의 부설기관이면 소라는 이름이 붙고요, 그 연구원 하나로 독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갖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곳이 하나 있습니다. 녹색기술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우리 키스트 부설 연구기관이죠. 녹색기술과 관련한 국제협력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인데, 저기 서울 시내에 있고요. 키스트 부설기관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부설연구기관은 녹색기술센터, 제가 조금 전에 행융합연구소가 부설기관이었다가 이름을 바꾸고 독립해서 승격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해 아니고, 녹색기술센터 하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애틀이 부설기관입니다. 바로 여기. 보안기술 국보연, 안전성평가연구소, 화학연의 부설기관입니다. 3개. 재료연구소 승격했고요. 세계김치연구소, 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입니다. 그래서 부설기관이 4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밑에. 이 연구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독을 받고요. 25개 정부 출연 연구소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키스트를 포함해서 키스트와 이 24개 연구소들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른바 과기정통부 혹은 더 줄여서 과기부라고 부르는 정부 부처 밑에는 또 다른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또 과학과 관련한 다른 기관들이 있어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을 이름이고요. 한국과학기술원, 우리가 맨날 이름 바꿔 써가지고 헷갈리고 하는 한국과학기술원이 키스트인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카이스트인지 헷갈리잖아요. 카이스트. 여러분들 동료 중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UST 이런 것들도 과기부 소속의 공공기관입니다. 성격은 다 다르죠.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른바 키스텝은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과 선정, 평가, 그리고 예산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연구재단, 뭐 하는 곳인지 다 잘 아시죠? 국책연구과제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죠.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는 또 다르죠. 네, 연구중심 대학이죠.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박사님들 중에도 많이 있을 거고요. 제 모교이기도 하고. UST는 어떤 곳인가요? 네. 출연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속해 있는 학교죠. 네. 출연연을 캠퍼스로 하는 버추얼 캠퍼스 형태의 대학원 대학교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과학기술을 하는 곳이 과기부에만 있는가? 아닙니다.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곳은 총리실 밑에 있어요. 제가 아까 연구협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그랬는데 연구소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사회나 인문사회 분야를 다루는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연구소들은 정확히는 경제점인문사회연구회라고 하는 연구협회에서 감독되는데요. 경제인문사회에 속해 있는 연구소들은 그 범위가 무척 넓기 때문에 특정한 한 부처, 과학기술부 밑에 둘 수가 없어서 총리실 밑에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밑에. 경제점 인문사회연구회. 경제점 인문사회라는 건 경제사회 그리고 인문사회연구소라는 뜻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런 곳이 있고요. 형사정책연구소 그리고 건축공간연구소 법제연구원, 조세연구원 뭐 이런 것들이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해 있는 연구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곳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점이고요. 그 외에도 뭐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과학기술원, 또 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 연구기관인 극지연구소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처마다 연구기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국립암센터라는 곳이나 우리 연구소 바로 옆에 있는 산림과학원 같은 곳들도 산림청에 딸려 있는 그런 연구소죠. 이렇게 연구소들이 분포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국가혁신체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영어로 적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러면 전체 국가혁신체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가장 심플한 그림입니다. 가장 상위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니까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을 하죠. 5년 임기 내에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과학기술과 관련한 자문 의견을 낼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라고 해서 팩스트라고 줄여 부릅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이름입니다. 이건 헌법에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무려 헌법상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어 과학기술과 관련한 자문 의견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무려 헌법에. 어쨌건 이거는 이제 자문 의견을 주는 곳이고, 그 밑에 과학기술과 관련한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죠. 이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입니다. 심의회. 과학기술심의회가 있고 여기서 이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재밌는 건 심의회의 가장 큰 의사결정 포인트는 바로 돈입니다. 돈. 어디에다가 돈을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가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부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고유의 권한이죠.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가운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기재부가 힘이 세다라는 말을 그냥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국가심에 의견을 올려서 금년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돈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라고 계획을 올리면 국가심에서 땅땅땅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좀 고쳤으면 좋겠다 등등의 의견을 내고 계획이 수정되게 됩니다. 그럼 바로 그 밑에는 R&D를 수행하는, 즉 연구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과기부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요, 산업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등의 다양한 부처들이 한 20개에 가까운 정부 부처들이 나름 다 R&D, 연구 사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처에서 연구 사업을, 즉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연구 사업을 기획하기 마련입니다. 공무원들이 뭘 연구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연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할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관리기관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재단 같은 곳들, 그리고 무슨 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국토교통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이런 것들이 바로 관리기관에 속하게 됩니다. 기술을 진흥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연구를 하는 건 우리처럼 연구소에 있거나 대학에 있거나 기업에 있는 연구원들이죠. 그래서 하이어라키가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셔널 R&D, 왜 정부, 왜 국가 차원의 R&D가 필요한가와 관련한 설명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가 R&D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국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건 알겠어요. 네. 그런데 연구소가 해야 되는 일은 뭐고, 이른바 정부 연구 사업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일단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해보죠. 어떤 연구소를 두고 그 연구소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국화학연구원이 화학기술과 관련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화학연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학연구원에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 연구 사업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듣는 정부 과제가 바로 그겁니다.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인스티튜셔널 프로그램, 즉 이른바 기관 고유 사업 혹은 출연금 사업 말고 정부 사업, 정부 과제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이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연구소에 주어진 독특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건 바로 출연금 사업이고, 그건 장기의 안정적인 연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연구가 있다면 그게 내셔널 프로그램이 된다는 겁니다. 키스트의 예시를 들면 우리가 환경 분야 연구도 계속 해야겠다라고 해서 키스트 자체 예산을 가지고, 즉 정부가 준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미세먼지라고 하는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미세먼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부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할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키스트가 그 과제를 따왔습니다. 따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과제를 수주해서 한다. 그러면 키스트가 하고 있는 환경 분야 연구는 인스티튜셔널 프로그램이 되고, 미세먼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내셔널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국가적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999년부터 했던 NNI, 내셔널 나노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 혹은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브레인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가 프로그램이죠. 자, 그럼 연구소라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 연구소가 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는 어느 쪽 성격에 더 맞는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배우고 지나가야 됩니다. 바로 PBS라고 부르는 프로젝트 중심 운영제도,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제도가 있어서 이게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찬반 양론도 심한 그런 주제여서 여러분들이 연구관리 수업을 들었으면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PBS라고 부릅니다. PBS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시스템. 이게 뭐냐면 정부 연구 사업, 즉 내셔널 프로그램을 과제 단위로 경쟁 체계로 운영한다가 그 골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심만 놓고 보면 과제를 경쟁 체계로 운영한다. 경쟁으로 운영한다. A라고 하는 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그만 바퀴를 새로 설계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조그만 바퀴를 만드는 과제다. 바퀴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퀴가 너무 와닿지 않으니까 이 컵으로 할까요?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생수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수병이 새로 필요해서 정부가 이걸 할 필요가 있어서 여하간의 사정으로
생수병이 필요한데 이 생수병을 만드는 과제를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혹시 그 외국 가서 이 생수병 같은 거 마셔보셨어요? 플라스틱 두께가 우리나라가 좀 달라가지고 미묘한 차이 같은 게 느껴지죠. 생수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수병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해야겠죠. 연구소든 대학이든 기업이든 새로운 생수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시킬까요? PBS 제도란 이른바 과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그 과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제를 경쟁 공모를 통해 따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과제를 딴 사람이 그 연구를 한다가 바로 PBS 시스템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일상이니까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경쟁을 통해서 과제를 딴다라는 걸 아예 모르셨던 분이라면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선정평가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PBS는 사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20년이 조금 넘습니다. 왜 그러면 PBS가 도입됐는가? 그 전에는 PBS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고 싶은 연구를 연구자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돈을 주니까 출연금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그냥 대가 없이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연구만 하면 되니까 막상 제가 이 새로운 플라스틱 병이 필요한데 이거 만들 수 있는 기술 가져오세요 라면 저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PBS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야겠다.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현상금을 걸듯이 돈을 주는 그런 식으로 국가 R&D를 해야겠다가 PBS 도입의 첫 번째 배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비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연구비를 주는 사람들이 항상 갖고 있는 불안인 거죠. 내가 이거 연구하라고 1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정말 연구하는데 잘 집행되고 있는 거 맞나? 그러다 보니까 원가라고 하는 개념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연구비도 원가라는 게 있겠지. 그래서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연구비가 집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PBS를 도입하자. PBS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연구 제안서를 보시면 제안서의 항상 후반부에는 연구비를 어떻게 편성하는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 제안서 보신, 과제 계획서 보신 분이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인건비는 얼마를 쓰고 내부 인건비는 얼마, 외부 인건비는 얼마, 재료비는 얼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구비 비목이라는 게 거기에 나오죠. 출장비는 얼마, 회의비는 얼마, 특허 비용은 얼마를 쓸 거고 등등의 이제 시설비는 얼마, 그리고 기타 항목은 얼마, 국외 출장 얼마 등등의 이런 항목들이 쭉 그걸 비목이라고 부르죠.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다 적어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게끔.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이죠. 경쟁력이 있는 사람, 즉 이걸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발표를 잘하나? 저 사람이 지금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나? 그걸 전문가들을 불러서 평가를 시킵니다. 선정평가 때 발표를 들으면서 저 사람 잘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연구를 하는 것 좋습니다. 두 번째, 연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한다. 좋습니다. 전에는 어디 썼는지 알 수 없었던 연구비를 점점 더 우리나라가 연구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쓰는지, 이걸로 노트북을 몇 대를 사고 실험 장비는 어떻게 사고 시료는 얼마만큼 사고 꼭 필요한 출장을 위해서 얼마를 쓰고 등등의 구조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명목으로 PBS가 도입이 됐습니다. 1990년대에.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장점. 국가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플라스틱 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잘 됩니다. 두 번째, 연구 책임자들이 리더십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플라스틱 병을 1년 내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1년 내에 이 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잘해 봅시다 라고 연구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면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끄덕끄덕 하게 되겠죠. 왜? 그분이 연구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구팀을 꾸렸으니까요. 연구 책임자가 리더십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걸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겠죠. 돈을 가지고 계시니까. 의도한 대로 연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게 됐습니다. 증빙도 갖춰서 내야 되고, 출장을 갔다 왔으면 어떻게 했다, 출장 계획도 쓰게 돼 있고, 실제로 갔다 와서 증빙도 내야 되고 등등의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키스트가 원래 해야 되는 연구가 있고 PBS를 통해서 연구비를 따온 게 있는데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와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합니다. 정부 과제도 정부가 이거 급하다고 해서 빨리 플라스틱 병을 만들려고 해서 이것도 1년 안에 해야 되고,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연구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제는 과제라고 하는 건 연구 과제, 어떤 연구는 따오는 게 됐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과제를 따오거나 따면 내가 못 따는 거고, 내가 따면 저 사람이 못 따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건전한 경쟁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제를 많이 따온다, 즉 연구비를 많이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미덕이 되는 그런 풍조가 생기게 됩니다. 인건비를 많이 확보하고 인건비에서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연구수당을 많이 확보하려는, 대형 연구과제를 많이 하려는 그런 유인을 만들게 되죠. 인건비 문제는 이런 구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받고 있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건비는 우리 인건비의 100%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정부 연구 사업 혹은 민간 연구 사업에서 과제를 따와서 그 중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쳐서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PBS 전체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모든 연구소들에게 인건비를 다 100% 주지 않겠다. 니들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경쟁력을 갖춰서 과제를 따와서 인건비를 100% 확보해서 운영해라. 그러려니까 그냥 받아오는 거 말고 따와야 되는, 즉 벌어와야 될 인건비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N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많이 확보해야 연구소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됐고, 이것 때문에 연구비를 많이 따오는 사람이 인정받는 문화가 정착되게 됐습니다. 연구비 많이 따오는, 연구를 왕성하게 하는 연구자가 훌륭한 연구자다. 연구비를 많이 쓰는 연구자가, 거꾸로 얘기해서 많이 쓰는 연구자가 훌륭한 연구자다라는 게
어떤 부작용을 갖고 오는지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장기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따오는데, 그래서 연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포스트닥터들이랑 더 많은 학생 연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아주 짧은 호흡으로 연구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더 바람직한 것처럼 10년짜리 연구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금년에 끝나는 이 과제의 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특허를 내고 평가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그런 풍토가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미흡해진다. 단기 연구 성과에만 치중하게 된다. 또 행정부담, 과제를 따려면 발표 자료 만들어야죠. 과제 계획서 써야죠. 중간평가, 뭐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단계평가, 연차평가, 무슨 평가는 그렇게 많은지 회의를 계속 해야 되고, 연구비를 쓸 때마다 영수증을 예전에는 종이에 풀칠해서 붙여서 냈잖아요. 뭐 요즘도 필요에 따라서 영수증 다 스캔해 놔야 되고 그걸 결제를 올려야 되고 등등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 수많은 행정 업무들이 바로 이 PBS 시스템 때문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연구를 하게 만든다. 경쟁을 통해서. 네, 일견 얼핏 들었을 때 무척 바람직한 제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단점이 생기냐? 투명하게 연구비가 쓰이는 건 좋은데 연구비를 많이 확보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구조가 된 거죠. 돈을 따오는데 연구비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는 연구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아주 도전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1년짜리, 2년짜리, 끼켜봐야 3년짜리 단기 과제만 하게 만들고 눈앞의 성과에 목매게 만드는 그런 풍토가 생기고 또 많은 행정 부담들을 연구자들이 안고 있게 됩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 PBS가 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이 PBS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많이 토론하시는 걸 보실 텐데 그 맥락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매크로 모델 오브 R&D 주제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